왜냐하면 드론이 한두 대 넘어왔으면 실수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20대 안팎의 드론이 폴란드 영공으로, 특히 나토의 회원국인 폴란드 영공으로 들어온 겁니다. 정말 눈앞에 시한폭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걸 확전을 원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전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사라예보의 총성이 말해주듯이 정말 어이없는 문제로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생크션랩의 조의준 대표라고 합니다. 생크션랩은요, 국내에 아직까지는 유일한 수출 통제와 제재 관련한 전문 미디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회사고요. 그리고 필요하신 그 수출 통제나 제재 관련해서 수출하시는 분들 문제 있을 때 통관 같은 거 저희가 또 처리해주는 컨설팅까지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범 및 격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의 의도는 무엇이었으며 파악된 사실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러시아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기들이 의도가 있다고 해도 뭐 자기들 의도라고 말하진 않겠죠. 근데 이 사건을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드론이 한두 대 넘어왔으면 실수로 넘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 한 20대 정도, 뭐 보도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많은 데는 24대라고 하고 어떤 데는 18대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20대 안팎의 드론이 폴란드 영공으로, 특히 나토의 회원국인 폴란드 영공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어떻게 생각하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도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러시아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발적 오차다 라고 말했다는데, 그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뭐 어떤 우크라이나의 재민 공격이나 어떤 방해 전파로 인해서 얘들이 이탈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폴란드는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출격해서 그중에 한 4-5개의 드론을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어떻게 생각하면 전쟁까지 각오하고 한 걸 수 있죠. 근데 이게 한 번이면 러시아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9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발생한 일인데요. 그리고 며칠 뒤 루마니아 13일에 루마니아에서도 또 비슷한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제 생각은요, 러시아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뭐 괜히 나토와 전부 확전을 하고 싶어 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자기들 경제도 어렵고 한 상황에서 여기서 러시아가 나토 전체를 상대로 하는 뭐 확정을 할 것이냐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상당히 간보기 그리고 교란 작전일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됐을 때 나토와의 뭐 국지적 충돌이라도 염두에 두고 폴란드나 자신 국경들에 있는 루마니아나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한 그런 것이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뭐 의도가 어찌됐든 이거는 정말 눈앞에 시한폭탄이 움직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폴란드 영공 침범 및 격추 사건으로 인해 확전 가능성 혹은 전쟁의 변곡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전쟁은요, 진지하게도 벌어지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벌어집니다. 우리 1차 대전 보십시오. 사라예보의 총성이라고 그 총알 한 발이 1차 대전 전체로 퍼져나갔잖아요. 아무도 그 전쟁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르비아의 우익 청년의 총알 한 방이 전 유럽을 피로 물들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은 굉장히 우발적으로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러시아건 나토건 러시아건 유럽이건 이걸 확전을 원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서로가 전쟁을 할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요. 특히 러시아는 이 모든 걸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전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아까 세르비아의 그 사라예보의 총성이 말해주듯이 정말 어이없는 문제로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보여주는 게요. 러시아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확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준비하고 있는 게, 유럽의 지도를 보면 라트비아하고 폴란드 사이에 러시아와 떨어진 영토로 칼리닝그라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뚝 떨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유럽 중앙에 러시아 영토가 있는데요. 이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에 최근에 러시아가 아주 정말 최신식 레이더 기지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나토나 리투아니아, 폴란드, 그다음에 나토에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잘 관찰하고 충돌에 대비해야 된다는 걸 러시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건데요. 이런 걸 보면 확전, 누구도 원치 않는 확전이지만 의도치 않은 불꽃에 의해서 확전으로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고요.
폴란드는 그 누구보다도 여기에 민감합니다. 지금 폴란드가 거의 GDP의 5%, 전쟁도 하지 않는 나라가 GDP 한 5% 정도를 국방비에 쏟아붓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방산이 그래서 뭐 대박났다 하는 게 이제 폴란드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로 지금 가시가 돋친 상황에서 어디서 어떤 불꽃이 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저는 지금 정의하고 싶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끝내고 싶다라고 언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휴전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요, 계속 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푸틴, 트럼프, 젤렌스키, 누구의 말도 믿지 마라. 행동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푸틴 당연히 뭐 휴전하고 싶다고 말을 하겠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 푸틴은 지금 별로 휴전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을 만든 다음에 휴전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푸틴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푸틴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당시의 보도를 보면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를 먹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온갖 고전을 하다 이제 본인에게 좀 가장 유리한 판이 깔아졌다라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 말하죠. 한 주에 7,000명이 죽어가는 이 전쟁 속에서도 그러면 사람을 누가 더 갈아 넣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러시아가 현재까지 더 우위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 걸 통해서 최근에는 러시아의 그 군인들이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진격을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북부를 공략하고 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어쨌든 전쟁의 승기를 잡은 건 아니지만 전쟁의 압박을 하는 거는 러시아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되고 내가 최선의 카드를 갖고 있을 때 어떻게 그만둘 수 있느냐를 생각할 텐데요. 그러려면 아직 조금 더 있어야, 그리고 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영토를 차지해야 자기에게 더 유리한 조건이 생길 수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국 서방 언론들 보도를 보면 지금 이 싸움은 그겁니다. 우크라이나의 병력이나 우크라이나의 전체적 국력이 얼마나 남았느냐의 싸움과 러시아의 경제가 얼마나 더 버틸 것인가의 싸움이라는 건데, 지금 그 러시아의 경제가 얼마나 더 버틸까를 서방 언론들이 판단하기에는 3년이거든요. 지금 3년 7개월간 전쟁을 했습니다. 앞으로 3년이 남았다면 그 사이에 죽을 사람이 얼마일까요? 인구 3천만 명의 우크라이나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러시아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참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이요.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상은 지금 일어나고 있지만 트럼프의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지금 이걸로 뭐 유럽이나 모아서 제재를 해라라고 하지만 유럽 입장도 다릅니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이런 데는 러시아의 에너지를 쓰고 있고 그 지도자들이 친러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또 트럼프의 압박이나 EU의 제재에 동의할 리도 없습니다. 지금 그 동의가 안 돼가지고 19차 제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관세를 매겨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에너지 수입하니까 EU가 중국에 관세 매겨라고 하는데 지금 EU 경제 아주 안 좋습니다. 이렇게 안 좋은데 자신들의 가장 큰 캐시카우인 중국에까지 관세 전쟁을 EU가 벌일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없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건 우크라이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갈려나가는 걸 자신들이 보면 더 많이 죽지만 자신들이 버틸 체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으면서 아마 결정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전 협상이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쉽게 이루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토 회원국들,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있을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을까요? 나토는요, 나토 회원국에 진짜 코어 유럽 국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터키도 있습니다. 터키 같은 나라는 러시아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뭐 EU만 하라고 하면 뭐 EU가 그래도 할 수 있겠지만 나토가 다 껴라 그러면 터키가 그렇게 할까요? 저는 좀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건 과거 소련 시절에 압박하기 위한 거였고 지금 터키의 입장은 러시아와 또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터키는 제재 회피 지역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터키가 가장 많은 제재 회피가 일어나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나토만으로 그 어떤 전체 집단, 이익 집단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EU 내부에서도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쓰는 나라들이 많고요. 그리고 EU는 근본적으로 제가 늘 EU를 비판하는 게 있습니다. EU는 그동안 간 보면서 여기서 체리 피킹을 하던 게 그게 끝나고
이제 자신들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될 때가 오니까 그 고통 분담을 하지 않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자면 안미 경중,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말을 했잖아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그리고 에너지는 러시아에 받아서 자신들은 다 복지에 쓰고 있던 게 뭐 유럽이잖아요. 프랑스 보십시오. 지금 그 복지 지출을 줄이기 위하는데 얼마나 큰 고통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게 프랑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요, 러시아나 이런 데랑 멀리 떨어진 스페인 같은 나라는요, 절대로 국방비 잘 안 올리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요, EU랑은 하나에 묶여 있지만 서로의 이해관계, 그리고 서로의 이익, 그리고 각자 나라의 정치적 문제, 복지를 줄이는 건 뭐 사실은 유럽은 복지에 중독돼 있는 거죠. 왜 동아시아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들은 35시간만 일하고 휴가도 몇 달씩 가야 되고 다 잘 쓸 수 있다는 건 한때의 환상이었던 거죠. 아까 말한 그런 체리 피킹을 통해서 얻는 국가적 이익이 이제는 다 사라진 상황에서 이제 EU는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아직 그 고통을 감내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젤렌스키가 EU에게 이번에도 말했습니다. 위선을 벗으라고. 너희들의 위선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매주 수천 명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EU 내부의 통일도 쉽지 않고요. 나토 내부의 통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트럼프가 그걸 노려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니들이 먼저 하면 우리가 할게 라고 하는 게 트럼프가 그런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서로 저쪽을 찌른 다음에 거기에 반응을 보고 미국의 반응을 택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들이 체포 구금되었다가 결국 석방되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 문제였으며 한국 정부는 어떻게 협상하여 석방된 것인가요? 이건 뭐 사실 내용은 전 국민이 지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제 근데 뭐가 문제였나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저는 왜 한국인가를 봐야 되겠죠. 왜 한국의 국토안보부 사상 가장 큰 작전을 하고 그다음에 헬기가 동원되고 자갑차 같은 데 가고 그런 걸 한국 공장을 왜 덮쳤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 중에 무엇으로 압박을 하는 게 가장 좋은가를 생각했을 거고 거기에 한국 기업이 억울하지만 한국이 걸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도 약간의 빌미를 준 건 있습니다. 물론 그 공장을 만들기 위해 한국 근로자들이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걸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은 아주 옛날부터 저는 트럼프 1기 4년 동안 미국에서 신문사 워싱턴 특파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보면 그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타 비자나 관광 비자로 와서 한국인들이 그 대기업들이 세우는 공장에서 일하고 하는 게 그 당시도 문제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 지역사회의 어떤 정치권에서 문제가 돼서 그거를 뭐 대기업들이 무마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든 거를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런 걸 일일이 기사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관행들이 이번에 딱 정조준이 된 거죠. 그런 빌미들이 쌓이면서 한국 기업이 타겟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런 대대적인 게 일어났는데 이제 문제는 거기서 미국도 이게 좀 잘못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덮치고 보니 뭐 불법 체류자나 이런 사람만 잡아야 되는데 꼭 필요한 한국의 근로자들까지 같이 잡아버렸다라는 걸 이제 미국의 핵심부에서도 알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계속 바뀌죠. 불체자는 나가야 된다라고 하다가 요즘의 발언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마지막에 한국 분들이 하루 더 늦게 나가게 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달라고 요청을 해가지고 하루 더 늦게 가게 됐다라는 게 이제 보도의 내용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 미국도 이제 그 사이에 좀 생각도 바뀌고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이제 조금 처음으로 들어가서 왜 한국을 이렇게 골랐느냐라고 하면 전 당연히 정치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치적이라는 건 한국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투자 협상이 가고 있고 하니까 이런 압박을 통해서 한국의 어떤 걸 더 얻어내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 이제 미국도 약간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회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바뀐 걸 보고 그리고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으로 바로 와서 사태 수습을 위해서 오고 이런 걸 보면 이건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토안보부에서 그런 작전을 한다면 이게 분명히 제 생각에는 그렇게 최대 작전이었다면
백악관까지 올라가서 백악관 안에서도 어느 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끼리 공유는 했겠습니다만 그 안에서 아마 그 당시에는 외교적 문제는 크게 고려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워낙 이 부채자 문제가 트럼프에게는 자신의 선거에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퇴 수습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걸 보면 이제는 이 사람들이 이건 좀 너무 나갔다는 걸 미국 사람들도 좀 깨닫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한국인 구금 사건과 관련하여 미국 내 여론 반응은 어떤가요? 사실 제가 그래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가지고 미국 언론사 댓글들을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뭐 사실 미국은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주류 언론들은 뭐 진보적인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여기는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비판 일색인데요. 그래서 폭스뉴스나 아니면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보수적이고 트럼프 공화당 지지층이 많이 보는 언론이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봤을 땐 절반 이상이 비판이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지지층 안에서도 이건 좀 잘못했다라는 평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이거 진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그러면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고졸 백인들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1기 때도 그렇고 2기 때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핵심 지지층의 눈을 볼 때는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해야지. 물론 교육시켜줄 사람은 와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노동자로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 이거를 찔렀다고 하는 조지아주의 그 여성 정치인도 보면 딱 그 눈높이에 그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크게 아마 내가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에 이걸 해줘야 돼 라고까지 생각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 문제를 스무스하게 풀어가고자 하는 정도의 제스처를 취해 줄 것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직 비자 쿼터를 늘려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법 개정 사항입니다. 또 일부에선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겠고요. 근본적으로 법 개정 사항이면 미국에서 이민은 우리 상상으로 민감한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이민을 받아들이니 마느니보다 미국에서 이민 비자 쿼터를 어떻게 하느냐는 진짜 인종적으로 국가별로 온갖 로비가 다 부딪히는 거거든요. 분명 이게 하나의 그 논쟁의 출발점은 되겠지만 우리 생각만큼 빠른 해법이 나올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이슈가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우리 생각만큼 빠르게 이게 풀릴까? 라고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제가 미국의 상원 의원이나 의원들을 좀 인터뷰를 좀 몇 번 해봤는데요. 그 중에 미국 민주당의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서열 한 3위 정도 되는 상원 의원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터뷰가 딱 끝난 다음에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한국에서는 법안 통과되는데 얼마나 걸리냐요. 그래서 저는 하면 한 6개월, 길면 1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한국도 여야가 있고 첨예하면 통과 안 되는 법도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한국은 정말 빠르구나라고 하면서 미국은 forever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우리 이상으로 정치가 붙고 있는 나라거든요. 모든 게 정치적으로 해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란 나라가 또 합의가 되면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한번 봐야 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막대한 투자 약속과 이민국의 강경 대응, 협상 후 석방 1년의 과정에서 미국에 숨겨진 진짜 의도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에는 미국의 진짜 의도라고 하면 아마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고 그다음에 동맹도 압박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우리 비자 문제 해결하고 그 기술자들 미국 와서 일하고 우리를 교육시켜 달라라고 하지만 제가 트럼프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단속이 나에게 정치적으로 손해였을까를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게 손해였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뭔가요? 이민 단속이 국내적으로는 가장 큰 겁니다. 불법 이민 단속이. 그러면 트럼프는 아마도 선거에 가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동맹국도 예외 없이 불법 체류자를 쓰는 거를 단속하고 우리에게 투자를 한다는 사람들도 예외 없이 단속하는 강력한 지도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지아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우리를 좀 편들어줘야 될 것 같지만 불체자 단속은 해야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만 지금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가 얼마나 이 문제에 진심이고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 지도자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미국이 한국을 골탕 먹이고 한국을 압박하고 뭐 골탕까지 먹인다는 생각까지 있었을까는 싶습니다만 어쨌든 압박하려고 한 의도가 또 하나 있었다면 다음으로 내가 트럼프고 내가 트럼프 주의자로서 어떤 지금까지 말한 거 동맹이 우리를 수탈해오고 우리 제조업 일자리를 살려야 되고 이런 말을 해오던 사람으로서 지금 현 상황이 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그런 부분을 트럼프 입장에서는 오히려 다음 선거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마스가 든 대미 직접 투자가 위축될 수도 있을까요? 그럼 당연히 위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데 뭐 공장 가가지고 쉽게 돌린다고 사람들 출장 보내고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블라인드나 이런 데 올라온 기사 같은 걸 보면 출장 갈 때 가가지고 미팅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만나지 말고 호텔에만 있다 돌아오라는 얘기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갈 때마다 비자 얻어서 가는 건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출장 많이 가잖아요. 저도 최근에 일본이나 이런 데 출장을 여러 번 다녔는데 다 관광 비자로 가지 그걸 무슨 상용 비자 따로 받아가지고 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우리 가지 두렵죠. 두렵고 이 문제를 언제 미국이 해결해 주나라고 하면서 저희가 기다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투자가 좀 위축되고 투자의 이제 그 속도가 좀 늦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을 번걸 수도 있습니다. 이미 대규모 투자가 현대처럼 들어가가지고 바로 공장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핑계를 대면서 시장 상황을 한번 볼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한국의 문제만 아니고 이걸 보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도 이 상황을 봤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조금은 움츠러들게 하고 그러면 새롭게 계획을 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향후 기술 이전이나 고용 문제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타당할까요? 그런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술적 주도권은 모르겠지만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더 미국인을 고용하게 만들기 위해서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의 지지층은 누구냐? 딱 고졸 백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혹은 고졸 백인이길 원하는 히스패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라고 미국 USTR 대표가 최근에 글을 쓴 걸 보면요. 저는 그게 트럼프식 출사표, 그 사람이 트럼프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입니다. 트럼프의 마가는 사실은 좀 정신 사납고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극우적인 이론과 결합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제이미슨 그리어가 최근에 쓴 글을 보면 이 사람은 거의 트럼프의 그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즉흥적인 내용을 굉장히 이론화해서 최근에 글을 잘 써서 자기 그 USTR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했습니다. 어떻게 올렸느냐?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중산층들, 그다음에 더 이상 우리 중산층들, 미국의 중산층들은 서비스를 쓰고 싼 서비스를 쓰는 사람이 아닌 제조업하고 생산하는 존엄 있는 생산자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WTO 이후에 우리는 우리 일자리를 파괴했고 다른 사람들은 계속 반칙을 해서 우리 일자리가 사라져 왔는데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전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 중산층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트럼피즘이 아니고요. 어떤 우파적 가치나 이런 걸 통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어이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나가야 결국 미국이란 나라가 강대국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걸 좀 그렇게 써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번 단속도 그런 데에서 찾아야 되죠. 미국의 우리가 보기에 소득 8만 달러 나라가 제조업을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제이미슨 그리어의 말을 따르면 굉장히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걸 놓치면 우리는 영원히 제조업 국가, 다시 우리 중산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
라는 게 그 사람의 요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해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철저하게 미국인에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단속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